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노동 시장론 네 번째 절인 노사관계 이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사관계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가장 떠오르나요? 뭐 노동조합, 뭐 파업,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나요? 말 그대로 노사관계라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관계에 걸친 전반적인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절 노사관계의 의의와 특성에서 노사관계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현대적 의미에서는 노사관계라는 것은 경영자와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 간의 사회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사죠. 그 다음에 그걸 좀 뛰어넘는 광의의 노사관계는 사실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 다음에 거기에 정부까지를 포함시키는 걸 봅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노사관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개입하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포함됩니다. 사실 던록과 레스토랑 사람이 얘기했던 것도 사용자와 근로자, 그 다음에 정부로 구성되는 상호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록과 레스토랑 뭐 비슷한 얘기를 했고 사용자, 근로자, 정부가 들어간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 구조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는 첫 번째는 법률적 관계라는 거죠. 법률적 관계. 그래서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 계약 관계거든요.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에게 일을 해줘야 될, 성실하게 일을 해줘야 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러한 계약을 맺고 이루어지는 관계가 노사관계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또 법률적인 문제들도 있죠.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는데 어쨌든 아주 기본적인 게 이제 계약을 맺고 이루어지는 관계다. 그래서 법률적인 관계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차원이죠. 경제적 관계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생산 요소예요. 생산의 3요소 중. 그래서 비용인 거죠. 생산비.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소득인 거죠. 소득. 예. 소득의 원천이 되는 게 임금인 거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있다. 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와 컴퓨터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만나는데 사용자는 뭐예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사관계의 주체자는 첫 번째 노동조합인 거죠. 예, 이게 뭐 법에서도 나온 거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2조에 보면 노동조합이란 해서 교재에 나오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생기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들어가는 거죠. 사용자. 예.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체자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개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노사관계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원리는 첫 번째는 노사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대등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동자 개개인으로 보면 대등하게 사용자와 맞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동 3권이라는 걸 부여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는 노동 3권을 부여함으로 해서 뭘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로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에게 대등하게 요구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호 불개입이다. 예, 노동조합이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개입해서는 안 되고, 또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도 사용자가 행할 수 있는 고유 권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배나라 감나라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노사자치라는 게 있다. 예.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어떤 규약을 만들고 어떤 그 회비를 걷든 어떻든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또 회사는 회사 경영자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이런 거죠. 노사자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이해. 아무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로 대결을 하는 양상에 있지만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면 노사관계라는 게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겠죠. 깨지겠죠. 그죠? 회사가 문을 닫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니면 노동조합에 의해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물론 그런 어려워진다는 극단적으로 갔을 때 그런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건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어느 정도의 타협점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사관계의 유형. 그래서 노사관계의 발전에 따라서 발전해 왔던,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인 거죠. 시대적 흐름. 노사관계가 발전해 왔다라는 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실 노사관계가 발전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대, 전 근대부터 현대까지 발전해 온 거죠. 첫 번째가 전제적 노사관계라는, 전제적. 네,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제적이라는, 전제군주라는 정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렇듯이 전제적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최초의 노사관계라는 건. 두 번째, 온정적 노사관계라는 게, 그래서 친권적이라는 표현하는데, 막 명령만으로는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걸 알기 때문에 온정적으로 베풀었다는 거죠. 기숙사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 정도. 그래서 그 친권적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굉장히 야단을 치면서도 출권 주는 이런 그런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제 완화적인. 그래서 사실은 전제적인 것들이 많이 완화된, 이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도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직종별 노동조합이 생성되는 시기가 전제 완화적인, 노사관계 시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민주적 노사관계.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자본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문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근로자를 힘으로 억누르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게 어떻게 대화로 풀고 이름으로 해서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이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이라는 것이 사회적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기업이 이윤 추구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근로자의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민주적 노사관계 시대에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그냥 그 노사관계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노사관계, 당연하겠죠. 서로가 협력해서 가는 게 당연히 바람직한 거고, 또 밀즈라는 사람은 노사관계 질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면 대결형이다. 그래서 노와 사가 아주 극단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인 거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형태가 정면 대결형. 그다음에 무장 휴전형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노동조합을 마지못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일단 너 인정해 주는데 언젠가는 너 깨부술 거야, 이런 식으로 일단은 휴전하지만 너 언젠가는 내가 전쟁 일으켜서 너 쳐부술 거야, 이런 식의 관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사조화형.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해서 어느 정도 조금 발전된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사협조형. 조화를 뛰어넘은 이제 협조까지 해주는 거죠. 자,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해줄 테니까 당신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줘. 이런 식으로 협조하는 단계. 그 다음에, 노사관계의 역사적 형성 배경과 콜의 유형 분류에서
콜이라는 사람은 노사관계를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분류를 했는데 제1유형은 종속적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엔 그랬겠죠. 사용자가 무조건 지시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 무조건 따라야 돼. 종속적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2유형은 대등적 관계. 아니다. 이제 노동자도 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대등하게 요구할 수 있는 관계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게 제2유형이라는 거죠. 또 이원적 노사관계론이라는 그런 이론을 피는 학자들 측면에서는 노사관계가 지닌 두 가지 측면, 참여와 협조의 측면과 대립과 갈등의 측면이 존다. 긍정적인 측면은 참여와 협조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다 참여해서 의사결정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 측에 그 요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갈등과 대립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원적 노사관계는 1차 관계는 경영대 종업원의 관계, 그래서 협조와 참여 관계죠. 2차는 경영대 노동조합의 관계, 대립과 갈등의 측면이라고 본 거죠. 이렇게 구분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입니다. 우리 교재 257페이지입니다. 자,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 주체. 그래서 꼭 근로자만이 노동조합이 될 수 있는 거,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필수적 요건은 아니다. 실업자나 피해고자, 퇴직자 등도 노동조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그 설이고 또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자주적 단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만의 자주적 단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목적은 뭐예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라는 게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근로조건이라 했으니까 근로조건 중에서 가장 큰 건 뭐겠어요? 임금이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떠한 이득을 많이 좀 취해보겠다, 이런 측면이 제일 강하고요. 경제적인 목적인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조직하는 단체나 또는 연합체를 노동조합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 노동조합은 이제 근로자가 만든 무슨 노동조합인데 그 연합체도 노동조합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종별 노동조합, 아니 직종별이 아니라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 혹은 뭐 그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연합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프리만과 메도프라는 사람은 노동조합에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얘기해서 독점과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기능은 독점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가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보다 훨씬 더 독점적 기능, 그래서 뭐 근로조건을 규정한다든가 혹은 임금을 결정한 데 있어서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독점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요소는 집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 전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한 긍정적인 목소리도 낼 수 있다라고 해서 프리만과 메도프는 노동조합이라는 건 이러한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기능은 본원적 기능도 있고 공제적 기능도 있고 정치, 사회적 기능도 있다. 그래서 본원적 기능은 사실은 경제적 기능이 가장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기능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금 인상인 거죠. 임금 인상 혹은 뭐 각종 수당 수당이나 혹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본원적 기능은 경제적 기능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본원적 기능이라는 표현보다는 첫
번째 경제적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공제적 기능이 있다. 경제적 기능은 지금 말씀드린 임금 인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정치적 기능도 있다. 공제적 기능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뭐랄까요? 개는 아니고 우리 이제 옛날에 이제 농촌에서 서로가 품앗이를 한다든가 혹은 개원들 조직해가지고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상을 당했으면 그 개원들이 가서 상가 일을 다 봐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기능이 있었잖아요. 노동조합에서의 공제적 기능은 그거예요. 노동조합원들이 뭐 어떤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그래서 어느 특정한 조합원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기금 갖고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공제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공제적 기능은 사실은 이 기능이 가장 먼저 생긴 기능이에요. 그래서 공제적 기능이란 조합원들이 질병, 재해,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 노동 능력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할 때 대비해서 조합이 기금을 설치하여 상호 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서 병원, 진료소 등을 건립 운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주택공급사업, 휴양소, 오락시설, 소비조합, 장학제도, 장학금, 연금 여러 가지 공제적, 복지, 후생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는 기능이다. 예. 사실은 뭐 노동조합에서 만드는 휴양소도 있고 그래요. 큰 데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공제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두 가지가 합친 건데 뭐 공장이 큰 기업이다 그러면 공장에 매점을 운영하는 걸 조합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싸게 조합원들에게 공급할 수 있고 그런 공제적 기능이면서 또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갖고 조합비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공제적 기능은 선진국 노조에서도 핵심적 기능으로 삼고 있고 세계 여러 국가들이 소비조합, 신용조합, 생활협동조합의 운동 등을 장려하여 공제사업 활동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래서 소비조합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매점을 하는데 소비자가 되는 거죠. 노동조합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물품 살 테니까 니네들 싸게 공급해줘. 뭐 이런 식인 거죠. 신용조합도 마찬가지인 거죠. 돈 모아놨다가 대부 기능, 그러니까 신협 같은 기능을 노동조합에서 하는 거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정치 사회적 기능은 뭐예요? 정치적 기능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법을 하게 한다든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업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은 뭐예요?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노동조합 괜찮은 거야. 노동조합에서 좋은 일 하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기능이 사회적 기능인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적 기능일 수 있죠.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회적 기능에 속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노동조합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현대적 기능이 또 있는 게 이 노동조합이라는 걸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 그러다 보면 첫 번째는 기본 기능. 조직 기능이죠. 예, 조직을 만들고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1차적 기본 기능이란 조직 기능이다. 노동조합의 목적이 집단의 교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개선에 있다면 근로자의 조직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기능과 노동조합 기능이 있다면 근로자 기능은 노동조합을 형성하기 위하여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조직하는 기능이 근로자 기능이고요. 노동조합이 조직된 후에 그 노동조합을 유지하는 기능을 노동조합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행기능. 네. 무슨 일을 하는 게 집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체 교섭. 네.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술 먹고 끝내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뭐야? 사용자한테 가서 단체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사용자 대표님 혹은 사장님께 요구합니다.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단체 교섭 기능이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기능도 있다. 그래서 경제활동 기능은 공제적 기능과 협동적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공제적 기능도 있고 협동적 기능도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공제적 기능. 그래서 매점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 혹은 싸게 살 수 있으면 또 그것도 좋은 거고요. 그러한 기능. 그 다음에 협동적 기능. 예. 그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든가 신용조합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협동적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기능도 있다. 예. 네,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그 정치적 기능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참모 기능이라는 것도 있다. 예. 집행 기능, 여기에 정치적 기능이죠. 그 본연의 집행 외에 그 부수적인 것들이죠. 교육, 선전, 사회봉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유형 및 가입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동조합의 유형.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 게 직종별 조합이에요. 직업별 조합. 그래서 사실은 그 노동조합이란 용어 쓰기 전부터 이런 그냥 조합이라는 용어를 썼죠. 조합. 그랬을 때 이제 갑파치 조합 혹은 금속 세공업자 조합 뭐 이런 식인 것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직업별 조합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발달한 노동조합 형태고 직업별 조합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숙련 근로자 위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숙련 근로자들이 자기네 어떤 자기네 주인이죠. 주인을 상대로 해서 임금을 높이고자 했던 그러한 기능에서 시작했어요. 직업별 노동조합이. 그 다음에 나온 게 산업별 노동조합에 예를 들어서 섬유산업 노동조합 혹은 금융산업 노동조합 혹은 보건산업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산업별 노동조합인 거예요. 그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조합. 일반조합은 주로 이제 직업도 상관없고 산업도 상관없고 그래서 보통 비정규직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가 제일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A기업 노동조합, B기업 노동조합, 그 기업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동조합 유형에 따라서 장단점은 우리 교재 2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종별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 사항과 내용이 명확하고 조직의 단결력이 공고해질 수 있어요. 예,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단점은 조직 대상의 한정, 숙련 노동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미숙련 노동자의 반발로 전체 노동자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와의 관계가 희박하다. 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다 각각의 현장에서 그 직업만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산업별 노동자. 거대 조직의 단결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업별 교섭력을 통일시킬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직종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한다는 거예요.
같은 산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의료 산업이라도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직도 있고 이런 직종 간의 이해관계가 우린 이 정도는 충분해. 니네 왜 더 해가지고 골치 아프게만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조합의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은 조합원 자격이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 단점은 의견 조정이라든가 통일이 곤란하다라는 거. 이게 하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단체 교섭 기능에 약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구난방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기업별 노동조합은 장점은 조직 범위가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 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조직 범위가 명확하고 조직 활동이 비교적 용이한데 단점은 기업 내 각종 직종 간의 요구 조건이 공평한 처리가 어렵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 기업에 예를 들어서 한 병원에 한 기업에 여러 직종이 존재하는 거죠. 사무직도 있고 영업직도 있고 생산직도 있고 연구개발직도 있고 서비스직도 있다. 각 직종 간에 서로 의견이 달라. 그래서 통일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용화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기업별 노조는 맨날 그 노조위원장도 노조위원장 끝내고 그 기업에서 일 안 할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자나 아니면 자기 상사한테 밑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용노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단점이죠. 자, 그런 장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은 노동조합의 가입 형태인데요. 이게 조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